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2학기 구주입의 기말고사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구주입의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자, 바로 우리 총평이랑 출제 경향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문법이랑 어휘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배우는 품사랑 어휘의 체계와 양상 이런 게 나왔고요. 현대시에서는 담쟁이,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는 홍길동전 하나씩 나왔었고요. 독서에서는 기술 파트, 사회 파트였는데 오늘은 사회 파트에 있는 지문 그리고 문제 같이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화법과 작문에서는 우리 학교 급식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하는 토의 지문도 하나 출제됐었습니다. 자, 각각의 영역별로 좀 중요한 내용, 그리고 오늘 해설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문학에서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고전소설의 갈래 개념과 소설의 갈등 구조 파악하는 문항이 되겠고요. 문법에서는 그전에서도 그랬다시피 문장 속에서 품사를 찾고 그리고 뭐 보기에 대입해서 개수를 센다든지 이런 적용하는 문제가 쭉 나왔고요. 또 마지막 독서에서는 이따가 유럽연합의 성립과 발전 이런 지문 읽어볼 텐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3번으로 가서 문법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의 기역미음과 공통된 특성, 기역미음의 공통된 특성과 관련 있는 품사를 보기 2에서 세보는 거니까 우리는 기역과 미음이 각각 뭔지부터 보면, 자, 정말은 맛있었다 꾸미니까 부사지요. 그리고 옛은 뒤에 있는 사진 꾸미니까 관형사고요. 그리고 새록새록은 또 뒤에 있는 용언 꾸미니까 부사고요. 자, 그런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사. 마지막 두도 개라는 의존명사 꾸미니까 여기도 관형사, 이런 걸 우리 수관형사라고 부르죠. 그럼 보기 1번의 기역미음의 공통점은 관형사랑 부사니까 수식어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보기 2에서 수식어의 개수를 모두 세주면 될 거예요. 자, 문장이 좀 7개 있는데 7개 중에 수식어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와 몹시를 골라야겠죠. 그는 뒤에 있는 선물 꾸미는 관형사고요. 몹시는 뒤에 있는 감동했다 꾸미는 부사니까요. 자, 두 번째, 설악산의 꽃이 예쁘게 피었다에는 딱히 수식어이라고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근데 네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촉촉이 있죠. 뒤에 있는 용언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 부사라고 체크해야겠고요. 자, 여기 부사였고 여기 관형사였습니다. 그 다음 가장 좋아하는 과일에서 가장 골라야겠죠. 뒤에 있는 좋아하다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고요. 그 다음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에는 없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보승이는 혜영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에서는 덥석 골라야겠죠. 뒤에 있는 용언 꾸며주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숫자 5개고 답은 2번으로 고를 수 있겠는데, 자, 이거 말고도 이 문제에서 헷갈리는 건 아마 다른 걸 관형사나 부사로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쁘게 같은 건 뒤에 있는 피었다를 꾸몄으니까 이걸 부사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부사가 아니라 예쁘다는 애초에 형용사죠.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 있는 종결어미를 떼고 뭐뭐개라는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전성어미를 붙인 거니까 얘는 부사라고 볼 수 없고 부사어죠. 문장 성분이 부사어니까 예쁘게는 부사라고 고를 수 없겠고요. 마찬가지 여기 말은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좋아하는 건, 말은과 좋아하는은 둘 다 관형사처럼 보이는 관형어겠죠. 얘도 용언을 활용해서 관형어를 만들어준 거니까 관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고르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골라줘야 됐었고요. 자, 16번 문제에서는, 자, 보기에는 보조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보조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려 했습니다. 읽어보면 국어에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있다고 했고요. 격조사는 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고 했고, 그리고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시피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과서 수준에서 뭐뭐도, 뭐뭐만 이런 건 이미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뭐도 이미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 밤에만 이미 보이죠. 그럼 나머지 문장에서 어떤 보조사가 있는지 살펴보면
까지도 보조사예요. 뭐뭐까지는 어디 어디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고요. 또 여기 은을 아마 착각했을 거고 여러분은 2번과 3번 중에 헷갈렸을 텐데 은은 주격조사다라고 해서 격조사니까 답이 2번이겠구나 골랐겠지만 주격조사가 아니라 얘는 보조사죠. 다시 정리하면 주격조사에는 이, 가, 에서, 깨서만 쓰이죠. 이게 주격조사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가가 기본형 그리고 에서는 주어가 집단일 때 또는 깨서는 이가를 높인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은느는 보통 우리가 은는 이, 가를 주격조사로 알고 있지만 은느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주제를 강조하는 보조사니까 2번은 보조사가 사용되는 게 맞죠. 근데 3번에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조사가 없고 에게를 아마 여러분 에게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에게가 보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선물의 대상이 친구니까요. 그래서 에게를 부사격 조사로 판단을 해야 되고 보조사가 아니니까 답은 여러분 3번이라고 골라야겠습니다. 그래서 16번도 헷갈리는 요소, 그러니까 주격 조사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경우 그리고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판단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품사와 관련된 문제 2개 풀어봤고요. 22번, 25번에 걸쳐 있는 도종안의 담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뒤에 이 시에 관련해서 나온 첫 번째 문제가 각각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바로 보면요. 기역과 미음의 함축적 의미, 다른 말로 상징적 의미를 고르라고 한 거였으니까 자 따져보면서 봅시다. 기역은 벽이었고 벽은 담쟁이를 막고 있으니까 권한과 실은 괜찮죠. 근데 니은 보세요. 담쟁이가 말없이 그 벽을 오르는데 이 시에서 담쟁이는 벽을 잘 올라가고 그 벽을 극복하는 존재로 서술되니까 연약한 개인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2번이고요. 디귿, 리을 각각 보면 디귿, 리을이 여기 있죠.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탄톨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생명과 희망이 없는 상태. 당연히 괜찮은 거고요. 마지막 미음. 나머지 담쟁이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입 하나가 나머지들을 이끌고 벽을 넘는다고 했으니까 의지를 가진 선구자. 저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은 여러분 틀린 거 2번이라고 골라야겠죠. 자, 요 정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4번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담쟁이랑 새로 나온 시 이성부의 별을 비교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1번 담쟁이와 보기의 변은 시련을 극복하가는 주체 괜찮고요. 2번 담쟁이가 한 뼘이라도 손을 꼭 잡고 갔고 보기의 벼가 앞에 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그러니까 뭔가 연대하고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고 하는 점에서 유사해 괜찮죠? 3번 담쟁이가 푸르게 절만을 덮는 것과 벼가 제 몸의 노염을 덮는 것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비교해보면 앞에서 담쟁이가 푸르게 절망을 다 덮는 것은 놓지 않는다 즉 의지적인 표현이었고요. 근데 뒤에 벼에서 제 몸의 노염을 덮는 건 오히려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 또는 분노를 사귀는 태도가 되니까 두 가지가 별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는 의지적, 하나는 수능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 4번, 5번도 어렵지 않게 괜찮게 옳게 비교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4번의 답은 여러분 3번이라고 골라야겠고요. 자, 앞으로 조금 또 다시 돌아와서 10번 문항인데 10번은 홍길동전에서 고전소설의 갈래 개념을 묻는 문항입니다. 이 글의 일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홍길동전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역순으로 볼까요? 5번 우연적이면서도 비현실적, 그쵸. 홍길동의 뭐 분신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전소설에서 뭐 흥부전에서 박을 탔더니 금은보화가 나오는 거 전부 비현실적인 거 맞고요. 그 다음 해피엔드도 맞고요. 그 다음 전형적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보통 맞죠. 근데 2번도 영웅적 인물의 출생과 성장을 시간 순서대로 이걸 우리가 개념으로 일대기적 구성 이렇게 했는데 특히 홍길동전이 바로 이 영웅의 출생과 성장과 고난의 서사 그러니까 2번도 당연히 맞는데 1번 같은 거 사건의 전개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건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죠. 근데 고전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 보통 성격이 안 변하는 평면적 인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골라야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고전소설이 입체적 인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글의 일반적인 특징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골라야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인데요. 자, 12번은 홍길동전의 갈등 상황, 특히 이 지문, 가의 갈등 상황을 도식화한 건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길동의 바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거, 입신양명, 그러니까 출세해서 양반 선비가 되고 싶은 거, 그런데 길동이 처한 현실이 부를 수 없는 거. 왜? 뭘 느끼고 있죠? 적서차별, 그러니까 적자와 서자의 차별인데 길동은 서자니까 아버지를 부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건 어쨌든 조선의 신분 차별이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입신양명,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의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거였는데 1, 2, 4, 5가 다 맞는 상황에서 3번을 잘 보시면 이게 길동과 아버지의 갈등이 아니라 길동과 당시 조선의 사회와의 외적 갈등이라고 해야 되니까 답은 3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길동과 아버지가 외적 갈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 이 도식에 나온 거 길동의 바람과 처한 현실 사이의 갈등은 길동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봐야 적절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법 주요 문제 몇 개, 그리고 문학 주요 문제 몇 개 풀어본 거고요. 대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좀 헷갈릴 만한 그런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자, 독서에서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지문이 18번부터 21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요건 우리 같이 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1952년 6개국이 결성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해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통합의 모델이 되었고 2007년 유럽 27개국의 대통합 이후 세계 제1의 수출, 제2의 수입국으로 굉장히 중심지래요. 그래서 이 글의 화제가 유럽연합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단이 되겠고요. 이 문단으로 가시면 그럼 유럽연합이 아까 지금 요거 얘기했죠. 19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했다고 했으니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부터 이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50년대겠죠.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 재발을 막고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각국이 오랜 적대관계, 싸우는 것을 해소하고 같이 협력해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석탄과 철강이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싸우겠죠. 그래서 그 원인이 되니까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당연히 꼭 필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전쟁과 자원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석탄과 철광을 초국가적인 기구, 여기서의 초는 국가를 뛰어넘는 이런 뜻이겠죠. 초국가적인 기구에 이관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길 원해서 석탄과 철광의 공동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공급을 확보하고 마지막에 관세를 폐지하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1950년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석탄과 철강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여기 나와 있네요. 52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개, 베네룩스 3개, 그러니까 총 6개국이 함께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시장 형성하고 정치적으로 초국가적인 기초의 틀을 마련했다고 했으면서 이게 변화하죠. 52년에 이거였다면 58년에는 모든 산업으로 시장을 확대해서 이름을 바꿔요. 유럽 경제 공동체로. 그러니까 석탄,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경제와 정치 동맹을 이루면서 94년에 여기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스트리트 조약에 따라서 유럽 연합으로 명칭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52년, 58년, 그다음 94년 이렇게 가면서 유럽 연합과 관련된 조직들이 어떤 변모를 거치는지 3문단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4문단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연합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공동시장을 넘어서 경제통합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경제적으로 어떤 통합을 만들어냈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 1968년에는 관세 동맹을 만들어서 관세를 없앴대. 그러니까 무역에 부과되는 세금을 없앴고, 그리고 93년에는 공동시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3단계 통화동맹 갔다가 2002년에는 유로화를 사용해서 사실상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로화는 유럽의 단일통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국가에 상관없이 하나의 화폐를 사용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통합을 거치는 3단계. 관세 없앴고요. 그리고 공동시장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일통화를 사용했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4문단에 설명한 거고요.
오문단으로 가면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어떤 통합, 그 뒤에 가면 이제 국가의 형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어떤 체제를 서로 비슷하게 만든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 나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모두 갖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런 외교와 사법 권력을 일부 위임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달리 독자적인 기관과 체계에 의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통일하는 등 정부 권한을 뛰어넘는 아까 이야기한 초국가적 기능이 다른 세계 기관들에 비해서 강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영역까지 유럽연합이 관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6문단은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는 내용인데 7문단은 좀 내용이 바뀌죠. 7문단에는 애초에 초두가 그런대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유럽연합의 통합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경제 통합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국가적인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했다면, 반대로 7문단부터는 그런대로 시작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이 있었대요. 2016년에. 그걸 뭐 브렉시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브렉시트 얘기를 왜 했냐면 유럽연합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럼 브렉시트가 어떤 문제점을 시사하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이 정한 방침을 국가정책보다 우선해야 돼서 어떤 문제, 난민 할당제 때문에 난민 수용을 강제로 받아야 되고, 또 많은 분담금,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경제 규모에 따라서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이민도 허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불만을 가져서 브렉시트를 했고, 마지막에 가면 이탈리아도 유럽연합 탈퇴를 원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7문단에서 브렉시트를 통해서 또는 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런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 경제적인 통합 방식, 국가적인 구축을 어떻게 해가는지 마지막 문제점까지 쭉 이야기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18번부터 볼게요. 가입 조건 이런 거 나온 적 없죠? 발족 연도는 아까 나왔죠? 94년에 발족했다고 나왔고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제통합 얘기하면서 유로화 얘기하면서 했죠. 그리고 유럽연합이 결성된 배경도 석탄, 철강 공동체부터 시작했다라고 쭉 나왔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4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고요. 18번 정도는 쉽게 화제에 대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사실 판단을 하는 거니까 쉽게 고를 수 있겠고요. 자, 19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기역은 석탄과 철강, 중요 자원과 그리고 초국가중 국가의 필요성. 왜냐면 이것 때문에 싸운다 그랬죠. 그 다음 2번. 자, 니은은 앞에 나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였는데 모태가 됐고 52년 6개국 맞죠? 그 다음 3번 보세요. 디귿은 유럽 경제 공동체가 통화동맹 추진에서 유로화를 사용한다 했습니까? 자, 유럽 경제 공동체는 여기에 나오는 건 58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유로화를 사용한 건 2002년이었고 2002년이면 이미 94년에 유럽연합 발족 이후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답 3번이고요. 나머지 리을, 유럽연합이 국가적인 권력까지 하고 있다. 맞고, 마지막 브렉시트가 회원국에 부과하는 부담금, 문제점 시사한다. 맞으니까 답은 여러분 3번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구와 그리고 각각의 어떤 통합의 과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20번 문제. 자, 윗글에 나타난 경제적 통합 과정을 살펴보려면 1, 2, 3, 4문단 중에 그렇죠. 4문단으로 가면 경제통합이 4문단에 관세동맹, 그리고 공동시장, 그리고 단일통합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답은 2번이라고 여러분 어렵지 않게 20번의 답도 2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21번은 가에 대한 반응인데요. 가가 브렉시트예요. 그럼 브렉시트에 대해서 추론하는 문항입니다. 자, 1번. 영국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을 탈출하면 유럽연합이 행했던 어떤 부담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정책보다 유럽연합의 정책을 우선해야 되는 부담이 없어질 테니까. 2번,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에서 영국으로 이민이 어려워지겠죠. 유럽연합에 속했을 때는 이민이 자유로웠다고 했으니까 속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겠죠.
3번. 영국으로 넘어오는 난민 문제가 심해서 브렉시트 얘기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3번도 괜찮죠. 4번. 이제 영국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교역할 때 관세가 붙겠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을 통해서 관세 또는 경제적인 동맹을 추구했으니까. 근데 5번 잘 보세요. 주축 회원국인 영국에게만 부당한 부담금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7문단 마지막에 이탈리아도 비슷한 문제로 유럽연합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국에게만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관계랑도 배치되기 때문에 여러분 5번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8번부터 21번이 각각 문항이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 선택지를 고를 때 있어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문항들은 그런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오늘 중요 문항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